몇 가지 더 이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그거 써주셨다. 주가는 양극단을 오간다고.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쩌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네.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하워드 막스의. 하워드 막스. 좋은 책이죠. 제가 하도 자주 페이스북이나 인용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도 맨날 전망도 빗나갈 때도 많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틀이죠. 추의 진자처럼 극단을 간다는 거죠. 그 괴종식의 이거 그쵸. 추처럼.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코스타의 달걀도 그렇게 순환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같이 순환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극단에서 극단이냐. 주식이라는 건 참 묘한 게 아주 좋아지는 데이터들의 시간이 나왔을 때가 매우 위험하고요. 데이터로 매우 좀 겁이 나 보이는 상황일 때가 주가는 매우 매력적이죠. 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지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결국 밸류에이션 지표를 봤을 때 한국은 대략 어느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 그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25페이지죠. 25페이지 아마 그런 내용을 아주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림이니까 네, 네,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여러 명이 다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저점을 잡을 때는 자본 총계 기준의 PBR로 많이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0.7배도 깨졌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대략 그냥 0.9배 밑에선 사놓으면 최소한 거기서는 크게 물리지는 않아요. 내려가더라도 기다리면 된다. 그렇죠. 네. 버티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사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상하게 한 1.2배 이 정도에 많이 지릅니다. 막 경기 뜨거울 때. 아니죠. 그때 되면 이제 자신감이 넘치죠. 극단으로. 네. 이 하워드 막스 책에 보면은 극단에서 극단을 얘기하는데 이 좋아질 때 극단이 오면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넘쳐요. 다들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그렇죠. 거죠. 주린이들도 다 돈 벌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년자 외칠 때고 예. 그때는 다 바이오 홀드를 외치죠. 네. 그리고 기업만 중요하지 매크로가 뭐가 중요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점의 특징은 매크로는 무시당할 때예요. 그때 특징이. 근데 바닥의 특징은 반대로 뭘까요? 매크로가 다인 줄 알아요. 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매크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짜의 극단이 그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징후가 있지만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지? 지금 다 물가 금리 이거 질문 안 하고는 그렇죠. 대화가 안 그러면 돼요. 이럴 때는 뭐에 집중해야겠죠? 우리는 반대로 기업 기업에. 자체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쌍구청 투자 전략에서는 매크로 데이터, 매크로를 보지 말라가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디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같은 거예요.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본다면 흥미롭게도 정말 이럴 때는 극단이 이럴 때는 투자자들 자신감도 없고 위험 회피적으로 갑니다. 위험 회피적. 그렇죠. 굉장히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죠. 주가 잘 안 빠져요. 이럴 때는. 희한하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또 하나 말씀드려요. 그럼 한국형은 뭐냐? 뒤에 네,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희 하우스에서 관통하는 건 이랬을 때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요. 네. 요즘 최근 우리 23년 3월 이 시점에서 네.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죠? 제가 항상 반문을 해죠. 그래도 1,300원에서 크게 튀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10월에 1,440원 찍을 때 네. 지수 바닥이 나왔죠. 예. 그 바닥 원달 물어보죠. 지수가 다시 급락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갈까요? 그럼 말을 못 하죠, 사람들이. 그땐 1,500원 간다는 얘기 막 나오고 지금 했었잖아요. 물어보면 말을 못 하죠. 지금은 그래요? 한 1,340원 갈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저번 저점이 깨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아주 단순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꾸 어쩌면 정작 극단에서 극단으로 극단적 상황이 지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네. 더 극단으로 갈 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하.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극단에서 극단이니까 나는 완전 극단에서 뭘 할 거야.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뭐 삼성전자를 그때 누구나 10만 자 외칠 때 뭐 어느 정도 가면 삼성전자 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다 포지션이 되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도 뭐 책에도 썼지만 뭐 이거에 뭐 하워드 막스뿐만이 아니라 버핏도 멋진 말을 남겼잖아요. 네. 책에도 있지만은 예. 버핏이 비관론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시장에. 예. 아니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비관론 자체를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비관론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게 초래한 가격이 매우 좋다는 거죠. 비관론이 만들어주는 저렴한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네. 은행주는 항상 싸요.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요. 두드려 간다면 그냥 싸요, 항상. 밸류가. 네. 근데 훨씬 더 싸졌을 때 사놓으면 돈이 돼요. 아, 네. 훨씬 더 싸졌을 때가 뭐냐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훨씬 더 싸져요. 원래 싼 주식인데 더 싸죠. 그러니까 원래 쌌을 때 사놓으면 잘 수익이 안 나고요. 훨씬 더 싸졌다는 게. 그러고 나면 네.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8에서 9% 나올 때. 얼추 지금이 뭐 지금도 비슷한데 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세계 금융기관이 다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거예요. 극단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다 망할 것 같은처럼 할 때 이게 정말 금융위기가 갈 거냐 안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갖고 판단을 한 다음에 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면 팔을 담그는 게 맞다. 그쵸. 아하. 뭐 다른 얘기 뭐 뒤에 아까 뭐 질문에 있던데 반도체도 비슷하죠. 뭐 적자가 막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주가는 어느 날부터 좀 버텨주는 모습. 그게 결국 추의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는 반등하고 막 이럴 그쵸. 때. 예.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네, 계신 건데 그걸 막연히 하시지 말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순환적 사고로서 단순하게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고평가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저평가 구간에서 용기를 내자는 아주 단순한 거. 사실 이게 단순하지만 매우 어려웠고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게 왜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는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조심해야 될 때는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게 극단을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래서 윤 대표님의 그 26페이지에 쓴 글을 제가 요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텔레그램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도 문구 하나가 요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투자는 상식이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 고평가와 저평가를 반복한다. 순환적 사고란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 구간에서 조심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용기를 내자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말대로 투자자는 비관론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비관론이 주는 가격을 사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리턴이 커졌을 때 하는 것이지 리스크가 붉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아니고 2021년 막 그 상반기 불타오르던 그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작년 말에 이 책을 쓸 때 맨 예. 처음에 그 부분을 썼는데 뭐 지금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왜 뭐 다들 이제 제일 많이 나올 얘기가 이제 경기 후퇴부터 여러 가지 얘기 나올 텐데 물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네. 저희도 답은 몰라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옳은 결정을 내려봤기 때문에 네.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을 모르세요? 아니, 아시는 줄 알고 섭외했는데. 답을 안다는 거는 그건 어쩌면 그건 다 거짓말이겠죠. 저도 맨날 다 아시는 줄 알고 모셨는데. 그러게요. 아쉽네요. 네,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네. 다 알아야지.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 과정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안에 타고 있는 개미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게 바이킹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좋은 어디까지 표현이네.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냥 무서운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 배가 표현 너무 좋은데.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랑 내가 그 안에 타고 있을 때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그걸로 행동을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매크로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안에서 볼 때는 자세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 아, 이 건물에 이거 엘리베이터는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중요한데 우리가 건물은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주변 풍광과 어울려가지고 볼 때 또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이거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풍광에 어울리는지를 건물도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네. 건물이 전체로 봤을 때 위치가 괜찮은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건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저희 진짜의 추를 알고 싶다면 약간 건물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그걸 돼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생각나는 게 바이킹 말씀하시니까 꼭 그 느낌을 받아서 저도 맞아요. 그 안에서 못 느끼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랬을 때 유용한 게 매크로 데이터예요. 그랬을 때 봐요. 역시 요 건물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네. 이제 부동산 거부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아, 무슨 이상한 말씀? 아,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예. 농담입니다. 장난입니다. 어떤 걸 또 여쭤봐야 될까?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데이터를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빠뜨리지 말아라. 특히 이제 한국형이니까 아까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거보다 환율을 비롯해서. 정말 책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중에 쓴 부분인데 정말 정보란 단어가 매우 증시에서 오용되고 있어요. 정보. 한번 좋은 정보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고든 게코의.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영화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정보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매우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보에 과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아마 진짜. 정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기자 생활 하셨기 때문에 특히 더 심하거든요. 기자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기자분들 만나면 농담처럼 드리는 네네. 말씀 중에 하나가 기자분들은 주식을 잘할 수가 없다가 제 입장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매일 뭘 듣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내용을 이러시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매일 뭔가 나 새로운 내용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무조건 뒷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특히 뭐 사이비 종교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보다 어떻게 해석하냐의 능력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 이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의 정보의 특징이에요. 원래 정보의 성격은 고급 정보는 잘 전파가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 뭐 첩자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정보가 누설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네네네. 정보는. 본래 고급 정보는 소수만 공유하고 외부 유출은 매우 적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만의 리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희한해요. 고급 정보든 뭐든 어떻게 하든지 정보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전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막 무가치한 자료가 넘쳐나는데 네. 막 모든 정보들은 막 끝없이 나오니까 막 분산돼서 들어오는 거 내 귀에. 이게 거의 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냐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겠죠. 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갖다가 뭐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갖고 수렴되는 정보? 뭐 내가 뭐 기업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거래처에서 뭘 들었는데 뭐 그게 뭐 그 거래처에서 무슨 어떠한 뭐 수주가 나오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네. 되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네. 사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주변에서 데이터를 채집해서 판단하는 정보가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정말 제가 이거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책에서.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과정은 매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 주길 바래요. 사실 그렇게 되죠. 예. 아무 무가치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자료도 사실 애널리스트 제가 데리고 센터장을 했었으니까 애널리스트가 무슨 TP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고 어떻게 합니까? 목표 주가 TP. 네. 그 자료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판단을 버릇해야 돼요. 오늘
뭐 오늘도 저도 가끔 애널리스트 얘기하면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 근데 이 책이 뭐냐 처음부터까지 되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네. 그냥 사전식으로 계속 나열해 놓은 거예요 데이터들을. 네. 아마 이 책 읽어도 이거 뭐 알아서 보야 하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 데이터들을 내가 이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라. 그게 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더라도 네네네네. 뭐 투자자가 원래 1000명 있으면 한두 명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네. 대다수가 읽기 쉬운 책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찾아낸 데이터고 그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네. 확실히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책은 아니고 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낚싯대, 그물,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 이게 뭐 330페이지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주요 이제 원자재 이야기할 때 네. 농산물 생산국의 파종과 수확 시기 이런 거 나와 있고.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는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근데 뭐 이걸 다 외워서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데 원자재 쪽이 뭐가 궁금하면 그때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이 뭐 얼마나 담는 책 한 권에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이거 원래 훨씬 더 길었는데 막 줄이고 줄인 건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데이터부터 좀 스스로 판단해 버릇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 없으면 펀드에 돈 맡기는 게 나은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해하는 건 좀 가르쳐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수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네네네. 수출 금액이 중요할까요? 수출 증가율이 중요할까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답이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본 데이터를 이해하셔야 돼요. 데이터에는 뭐 증가율 데이터가 있어요. 그 성장률 데이터죠, 일종의. 네네. 그러면 제 책에서 이 5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는 분기 일정하게 성장을 해요. 네.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되죠? 52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중에 꺾이게 되죠. 성장률 자체는. 플랫이죠. 네. 뭐 10% 성장, 20% 늘어나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을 때 뭐죠? 마이너스로 성장하다 돌아왔을 때가 제일 좋겠죠. 턴어라운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성장률의 변화예요. 기울기. 그렇죠. 예. 일종 기울기라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도 봐버릇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에 종사하는데 사실 경제 얘기를 하면 네. 경제학을 박사까지 공부하시고 전공하신 분들 훨씬 똑똑하죠. 네. 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학자 중에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케인즈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죠. 케인즈도 초반에 좀 잘 못하다가 나중에 많이 네, 벌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때 경제 사실 근본적으로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책을 썼지만 네, 네. 경제만 갖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경제학자처럼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해석 방법은 결국 이런 뭐 어떤 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고 이걸 끝없이 찾는 과정이에요. 실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무슨 어떤 분은 이런 거죠. 막 고시학원처럼 요즘 우리 시장에 유행하는 것처럼 A는 B고 C는 C고 D고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길 바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식. 그렇죠. 뭐 공식처럼 마법 매크로 공식. 전에 한번 이런 제안을 누가 해서 그래요. 네네네. 뭐 매크로 뭐 접근법 뭐 인과관계 이런 걸 딱 설명해서 해줘. 그렇게 쉬웠으면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다 알았을 수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신에게 잘 현재 자기 수준에 맞는 데이터 최소한 그게 아주 단순하게 $1 환율 하나라도 뭐 수출 데이터 하나라도 잘 활용하시면 훨씬 판단 기준을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헷갈리는 순간에 그거에 의지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충동적 포지션 정리가 나오거나 충동적인 포지션 확대가 나오는 거예요. 몰빵.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매우 제가 봤을 때는 그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58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칸트의 말을 인용하셔서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네.
뭐 철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투자의 사고, 투자의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어떤 분은 차트 보고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리고 어떤 분은 철저하게 바트먼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는 분 있고. 근데 뭐 노그마티즘에 빠질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투자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고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자꾸 귀동량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매매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들어요. 들어도 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준이 없으면 네.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 매일매일 정보의 바닷속에서 막 열심히 내가 공부한다고 막 정리한다고 한들 그게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인기도 없는 뭐 반도체다. 그럼 나는 반도체를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니까 그럴 때마다 투자를 하겠어. 네. 반도체는 이래서 뭐 재고가 떨려 나갈 때가 기준이야. 네. 그럼 몇 년째 기다렸다 그때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기준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지표를 내가 네. 그래 이 책 두꺼운데 한번 이 지표를 하나 다 외워서 내가 공부를 하면 투자해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할 뻔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점에서 네. 내가 어느 날 이제 수출 기업을 좀 관련 있으면 어느 네. 데이터부터 볼까? 그리고 시장 전체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또 접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좀 같이 정리해 갈 수 있는 책? 뭐 굳이 뭐 이 책 쓰는데 이렇게 저희가 막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쓴 책도 아니고 그냥 그 준비하던 것들 그냥 한번 정리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있을 때, 네. 아, 맞다.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다시 이걸 찾아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쵸.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평중에 뭐 이런 거 꼭 알 필요 있냐? 아니에요. 다 알 필요 없죠. 네네네. 근데 더 알면 이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내가 판단이 더 정교해 줄 수는 있겠죠. 다행히 저희 그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복길이라고 불러드리거든요. 복리 효과의 길을 걷는 네. 사람들. 복길이님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려는 음. 니즈가 굉장히 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딴 거 다 됐고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만 분은 계시겠죠?